모은 돈이 고작 1억밖에 없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2억을 아들에게 건넨 은퇴교사 장태수. 그는 정성껏 준비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에게 상상도 못할 모욕을 당합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 병음료를 던지듯 건네고 사고로 죽은 아내를 신문하듯 캐묻더니 급기야 아들이 모은 돈을 비웃기까지 했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그들 앞에서 태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대형 로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정돈된 방 한가운데 장태수는 낡은 가죽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어요.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태수는 66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35년을 고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는 작년에 은퇴했어요.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를 가르쳤던 그는 무엇보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그의 손글씨였어요. 20년도 더 전 졸업을 앞둔 한 학생에게 써준 글귀였습니다. 그 학생은 취업 계약서를 앞두고 망설이고 있었죠. 태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이란 건 말이야. 단순히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란다. 그건 내가 세상과 맺는 약속이고 내 품격을 증명하는 서명이지.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에서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시작의 계절이었죠. 태수는 천천히 수첩을 덮고 옆에 놓인 낡은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사를 3번이나 하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결혼자금 2억. 태수는 봉투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민석이가 결혼할 때 이걸 주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아내는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중환자실 밖 차가운 복도 벤치에 앉아 형광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 시간을요. 아내는 생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한 푼 한 푼 통장에 넣었죠. 이건 민석이 결혼 자금이야. 절대 손 떼면 안 돼요. 아내의 말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눈가를 훔치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38배 나이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아버지보다 조금 컸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놓으려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민석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은 숨길 수 없었죠. 고맙구나. 태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영정 앞에 꽃을 놓았어요. 잠시 후 돌아온 민석은 아버지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네 아버지. 내가 할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해주라고 하셨죠. 그래.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는다. 태수는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석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건 내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다. 아버지 것까지 합쳐서 2억이야. 민석은 봉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하니. 이건 내 어머니 유언이야. 민석이 결혼할 때 주라고 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석아, 이제 내가 내 집을 세워야 할 때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바라고 있어.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 정도 돼요. 회사에서 대출도 1억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 돈까지 합치면 4억이네요. 전세 대출도 받으면 서울 구축 아파트 전세 4억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서울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민석아, 아버지가 하나만 당부할게. 네, 아버지. 결혼은 계약이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이 더 중요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품격이고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통받는지 봐왔으니까요. 평생의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뭘 고마워하니?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봄은 시작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이별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꽃이 피면 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떠나듯이요. 하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아내가 남긴 약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약속, 그리고 아들이 앞으로 지켜갈 약속들이요. 태수는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그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민석아,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한다며? 네, 인천에서 하기로 했어요. 할인이 부모님이 그쪽에 사셔서요. 그래, 아버지도 같이 가야지. 예비사돈도 뵙고.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봄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주말의 상견례가 얼마나 긴 파장을 남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를요. 태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은 품격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봄 햇살은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석과 할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욕실 거울 앞에 선 태수는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잔주름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그는 천천히 면도를 시작했어요. 면도날이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태수는 면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정갈하게 걸려있던 진남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었어요. 여보, 이거 입고 민석이 결혼식 가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춰서서 정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천천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어요. 8시쯤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아들도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 가자꾸나.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민석의 검은색 세단 앞에서 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아. 네, 아버지. 오늘 긴장되니?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인이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태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고 가로수마다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벚꽃 터널이에요. 민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구나. 내 어머니도 벚꽃을 좋아했는데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같이 여의도 가서 꽃 구경했던 거. 그래, 그때 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옷에 떨어뜨려서 어머니가 혼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10시가 조금 안 돼서 그들은 인천의 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 전문점이었어요. 붉은 기와 지붕과 하얀 벽이 인상적인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송악정이라는 한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태수는 정장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민석도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자,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은은한 전통 음악이 들려왔어요. 로비에는 소나무 분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단정한 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장민석으로 예약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옆으로 개인 룸들이 있었어요.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편히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가운데 큰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보자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가 쪽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직 상대 쪽은 안 오셨나 봐요. 민석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민석도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 좀 드시겠어요? 직원이 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태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촉촉해지면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태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이가 온 것 같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에 태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등산복이었습니다. 형광 오렌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와 보라색 등산 재킷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어요. 남자는 등에 작은 배낭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약간 맺혀 있었어요. 그 뒤로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수입니다. 아, 네. 저는 오기태고요. 이쪽은 제 와이프 명자예요. 명자라는 여자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수와 민석의 정장 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민석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석은 지난달 할인의 집에서 두 분을 처음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편안한 복장이긴 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역시 변호사네. 정장이 딱 맞아. 명자가 말했습니다. 반말이었어요.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와 민석은 한쪽에, 기태와 명자, 할인은 반대편에 앉았어요. 원형 테이블 위로 서로의 얼굴이 마주 보였습니다. 태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민석이 지난달 할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편안하신 분들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오늘 양가가 처음 만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등산복 차림으로 온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자유롭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이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아침에 등산 좀 하고 오느라.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산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네, 저희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도 갔다가 시간 맞춰서 바로 온 거예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경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민석은 알아챘습니다. 그럼 식사 시작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들어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태수는 메뉴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첫 만남의 인상은 중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 자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의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메뉴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땅 위에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 그럼 주문하시죠. 명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블 너머 상대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거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너머 명자의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봉지 안에는 작은 병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갈색과 초록색 유리병들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명자가 봉지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태수는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병마다 한자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홍삼진액, 헛개차, 매실농 추객. 마트에서 파는 흔한 건강음료 세트였습니다. 이게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명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자 쪽에서 이런 기본은 챙겨야 예의잖아요. 그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안경 너머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봉지를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말랐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아, 예단이랑 혼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할인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왜 나중에? 지금 정할 거 정하고 가야지.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태수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돈어른, 솔직히 요즘 세상에 혼수를 여자 쪽만 챙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유리잔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혼수는 두 집안이 의논해서 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럼 누가 예단이나 혼수를 챙기나 싶어서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서 뭘 알겠어요. 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듯한 불편한 미소였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눌렀어요. 손가락이 테이블 끝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손톱이 하얀 보자기에 자국을 남겼어요. 요즘은 형편에 맞춰서 서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태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형편이요? 명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할인이는 간호사예요. 밤낮으로 일해서 지금까지 6천 모았어요.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자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민석이는 38살인데 고작 1억이라면서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 모았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할인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태수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모은 돈은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거예요. 그걸 적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태수의 말에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뭐, 그래도 사돈어른 아드님이 변호사시니까 앞으로 잘 되시겠죠. 근데 사돈어른은 지금 뭐 하세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교사였어요. 아, 그럼 연금 받으시겠네요. 좋으시겠다. 기태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묘한 비교와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 노후가 걱정 아니세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사돈 어른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명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직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었어요. 신선한 나물과 전,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소스들.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태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집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접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리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기태와 명자만 태연하게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역시 한정식은 이래야 해. 명자가 나무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땅에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그걸 애써 숨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 해. 아직은. 하지만 그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어요. 태수는 나물을 조금 집어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감촉만 있을 뿐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다시 들어와 메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갈비찜과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와, 이거 좋네. 갈비 좋아하는데. 기태가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어 한 잔 비웠어요.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당신 술 천천히 마셔. 명자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태수 쪽이었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태수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까 아드님 어머니 얘기가 나왔잖아요. 순간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든 채로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어요. 할인도 긴장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명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네.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명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언제나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갑자기 돌아가신 거네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더 캐묻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5년 전입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는 건강하셨어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데가 있었나요? 민석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왜? 나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우리 할인이가 결혼하면 같은 집안 식구가 되는 건데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정당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병이었어요? 아니면 사고만 나서 그런 거예요? 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태수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전적인 건 아니죠? 명자의 말에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야, 민석아, 앉아. 나 별 뜻 없어. 그냥 확인하는 거야. 명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듯 저녁 메뉴를 정하듯 가벼운 말투였어요. 혹시 그쪽 집안에 유전병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알아야 하잖아. 아이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할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너도 모르잖아.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미리 체크하는 게 맞지. 명자는 다시 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죠? 사돈 어른도 이해하시죠?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미리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금 그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명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 솔직해서 그렇죠. 숨기는 게 더 문제예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명자를 꿰뚫었어요. 지금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망자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제 가족을 모욕하는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태도 술잔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제 아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병도 없었어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집안에 유전병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수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의입니다. 품격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이게 부인께서 생각하는 솔직함입니까? 상대의 아픔을 들쑤시고 망자를 신문하듯 캐묻는 게 솔직함입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상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듯 기태를 쳐다보았습니다. 기태는 술잔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돈어른, 그게 저희 와이프가 좀 직설적이라. 직설적인 게 아닙니다. 무례한 겁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민석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음식들, 식어버린 인연. 이 자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태수의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마침표였어요. 명자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는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가자. 두 사람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할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은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옳은 선택이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민석이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야, 어디가? 나 아직 할 말 있어.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명자가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기태와 할인도 따라 나왔어요. 사돈어른, 잠깐만요. 기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자가 태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모르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태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진심으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선을 넘으신 겁니다. 태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이요? 우리 딸 입장도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할인이는 간호사예요. 밤낮으로 일해서 6천 모았어요. 명자는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밤샘 근무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고작 1억이라니. 명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38 될 때까지 살면서 1억밖에 못 모았어요? 우리 딸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너 닥쳐. 엄마가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명자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부인.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요?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고 살지.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부인은 돈이 많으십니까? 뭐요? 부인 댁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집은 있으십니까?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태수의 질문에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은 자가입니다. 빚도 없어요. 제 아들은 변호사로 연봉 1억 2천을 받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시작하지만 곧 집도 살 겁니다. 제가 증여해준 2억과 아들이 모은 1억, 그리고 대출 1억으로 4억짜리 전세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자산을 모을 겁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태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제 아들은 지금 38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정직하게 모았어요. 그 돈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부인의 가치관입니다.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살아온 과정이 중요합니다. 품격이 중요해요. 품격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품격이에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돈 모았는데
고작 1억 가지고 온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말이 돼요? 그렇다면 이 결혼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집안이라면 제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말이 좀 과했네요.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38년 동안 쌓아온 인생을 부인은 돈 몇 억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게 부인네 집안의 방식이라면 저희와는 맞지 않아요. 태수는 민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말 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게 맞는 길이야. 태수는 다시 명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들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 겁니다. 법조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인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품격으로요. 명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정말. 이게 무슨. 명자가 소리치려는 순간 태수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식사비는 반씩 냅시다. 그게 예의입니다. 태수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서 있던 직원을 불렀어요. 계산서 가져다 주세요. 반으로 나눠서 계산할 겁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총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태수는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15만 원만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명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기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에이, 사돈어른, 그냥 제가. 아닙니다. 반씩 내는 게 맞습니다.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끝나고 태수는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민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돌아서서 식당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차갑지만 맑았어요. 민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하니?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 결혼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르셔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주차장을 향해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살아온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조용히 서울로 향했어요. 뒤에 남겨진 것은 깨진 인연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방향지시 등을 켰어요. 아버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 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 한숨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민석아, 네, 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자. 아, 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휴게소 건물로 들어가며 태수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민석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도 옆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닦으며 아들을 돌아보았어요. 하린이는 괜찮은 아이였어. 다만 부모가 문제였지. 그래도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석아, 사람 보는 건 어려운 일이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다 보기는 더 어렵지. 하지만 내가 하린이를 사랑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집안이었을 뿐이지.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하고 나면 저희끼리 살 텐데.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민석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두 집안이 만나는 거지. 태수는 세면대에 기대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게 뭐였니? 돈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고 돌아가신 내 어머니를 신문하듯 캐묻고 우리 집안을 무시했어. 알아요, 아버지. 저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가 있니?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넌 그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야.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평생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해.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때마다 오늘 같은 모욕을 들으면서 살 수 있겠니? 내 아이들이 외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걸 볼 수 있겠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수는 아들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가르친 게 뭐였니?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품격이라고 했지. 네. 결혼도 마찬가지야.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이지.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릴 존중했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야. 태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석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울어도 돼. 내가 아팠으니까. 태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석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결혼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 안 되는 게 맞아.
태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붉어진 눈을 가리려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을 나와 휴게소 매점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캔커피 2개를 사서 하나를 민석에게 건넸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 칙. 커피 향이 퍼졌어요.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네. 넌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도 있지.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 내가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널 존중하고 우리 집안을 존중하는 사람을요. 그럴까요? 그럼 아버지가 보증해.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졌어요. 아버지, 저 할인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해야지.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해. 네.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 못했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 마음 정리되면 하면 돼. 태수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게소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부의 대화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일상적인 소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일 후회 안 하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게 옳은 길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태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네. 민석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조금 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석은 사이드 미러를 보며 후진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라디오 틀어도 될까요? 그래.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깨진 인연이었지만 앞에 놓인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걸 아직 몰랐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였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요. 그날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할인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전화 통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할인은 울었지만 민석은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미안해, 할인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오빠,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 짧은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석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석은 같은 로펌의 동료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김서진. 35살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첫 만남은 로펌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복잡한 계약건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죠. 서진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항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측에 불리합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서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낫겠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협업했습니다.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서진은 일할 때는 냉철했지만 점심시간에는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민석 변호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일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도 작년에 연애를 정리했어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가치관이 안 맞더라고요. 전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상대는 제가 집에 있길 바랐어요. 그건 힘드셨겠네요. 뭐, 지나고 보니 잘된 일이에요. 서로 불행해질 뻔했으니까. 서진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꺼냈어요. 저도 비슷해요. 작년에 상견례에서 결혼을 접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방 간 가치관 차이였어요.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리할 수 있었죠. 좋은 아버님이시네요. 네,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민석은 서진에게 청혼했어요. 서진 변호사님.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를 만났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은 교수 부부였어요.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들이었습니다. 태수도 서진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눈을 보았어요. 맑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석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민석 변호사님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과찬이시네요. 태수는 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민석을 존중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이성적이었기에 혼수나 예단 문제로 다툴 일이 없었어요.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의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신혼집은 서울 구축 아파트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4억 정도였어요. 태수가 준 2억, 민석이 모은 1억, 서진이 모은 1억, 그리고 전세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겠는데? 서진이 빈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민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태수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느 주말 아침 서진이 부동산 앱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였어요. 미분양이 많이 남았대. 선착순으로 봤는데 민석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양가가 7억 5천? 응. 경쟁이 없으니까 지금이 기회래. 원하는 층이랑 호수도 고를 수 있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번 가볼까? 그래, 주말에 가보자.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그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았습니다. 한산했어요. 주차장에 차도 몇 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님이 귀한 티가 역력했어요. 모델하우스는 깨끗했습니다. 35평형이었어요. 거실이 넓고 방도 3개나 되었습니다. 입지가 어떤가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 거리고요. 학군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좀 남았어요.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양가는 7억 5천이고 계약금은 10%면 됩니다. 잔금은 3년 후 입주 시점에 내시면 돼요. 지금은 선착순이라 경쟁 없이 원하시는 층과 방향 고르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차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금이 7,500이네. 서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야? 내가 6천 정도 있고 당신이 4천? 그럼 1억이네. 계약금은 낼 수 있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3년 후 잔금이야. 6억 7,500을 마련해야 해.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맞벌이니까 4억은 가능할 거야. 그럼 우리가 2억 7,500을 더 모아야 하는데.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이야. 할 수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둘 다 변호사잖아. 연봉 합치면 2억 4천이야. 보너스 빼고 1년에 7천씩만 저축하면 2억 1천이야. 넉넉해. 그래도 빠듯하지 않을까? 빠듯하지. 근데 할 수 있어.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참고 3년만 악착같이 살자. 민석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부동산이 지금 바닥이고 미분양이니까 경쟁도 없잖아. 좋은 층 고를 수 있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 함께 모아보자. 고마워. 두 사람은 견본주택으로 다시 들어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신이 나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7억 5천.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을 샀어요. 그래. 어디? 민석이 아파트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며? 네, 그래서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었어요. 미분양이라 원하는 층도 골랐고요. 위험하지 않겠니? 저희가 살 집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잔금 낼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좋아, 열심히 해라. 필요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석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3년 후엔. 응, 우리 집. 두 사람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3년간 악착같이 모으기로요. 그날 밤 태수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그 문장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민석아, 넌 올바른 선택을 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밝은 빛이었어요. 태수는 그 빛을 보며 3년 후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지를.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가을, 민석은 대형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연봉도 2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약속대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명절 고향 방문도 기차를 탔습니다. 옷도 필요한 것만 샀고 여행도 참았어요.
모든 여유 자금은 통장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저축액 봐. 서진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2억 8천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드디어 목표 달성이네.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대출 4억 받으면 잔금 낼 수 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가파르게 올랐어요. 민석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시세 봤어? 어느 날 저녁 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11억이래. 7억 5천에 샀는데. 민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11억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3억 5천이나 올랐네. 우리 잘한 거야, 여보. 서진이 민석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서 방방 뛰었어요. 한편 민석의 일상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로펌 회의실에서 팀 미팅이 있었어요. 파트너 변호사인 유다영이 새로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민석 변호사님, 이번 사건 맡아주세요. 어떤 사건인가요? 계약 위반 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상공인 부부고 상대는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유다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오기태, 오명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석 변호사님? 아, 네. 괜찮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의뢰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오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석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름 옆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이었어요. 4년 만이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래전 상견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등산복, 병음료,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특이한 상담이 있어. 무슨? 기억해? 내가 4년 전에 결혼 접었던 할인이 부모님.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분들이? 응. 내일 우리 로펌에 오셔. 세상 참 좁네. 어떡할 거야?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은 일이니까 전문가답게 대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겠다. 조금은. 근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품격으로 대하는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품격이라고. 다음 날 오전 10시 민석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기태와 명자가 들어섰습니다. 4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기태의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고 명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명자가 먼저 민석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기태도 민석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다시 닫았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석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명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예비사돈으로 뵀는데 오늘은 의뢰인으로 뵙네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민석이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민석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건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말이야. 본사에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어. 어떻게요? 로열티를 갑자기 올렸어.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항의했더니 계약 해지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 민석은 노트를 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응력이 있어. 명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명자는 민석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민석은 서류를 다 읽고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계약서를 보니 확실히 본사 측 위반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기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이에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민석아. 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례했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잖아. 평생 후회하고 있어. 기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석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과거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두 분의 사건이에요. 민석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동료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적임자예요. 연락해보세요. 명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은 끝났어요. 두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명자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민석아, 정말 잘 됐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품격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2027년 11월 드디어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석과 서진은 한 달 전에 잔금을 치렀어요. 3년간 모은 2억 8천과 대출 4억으로 6억 8천을 냈습니다. 남은 7천은 이사 비용과 가구 장만에 쓰기로 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야.
서진이 입주 안내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응. 3년 동안 고생했어. 민석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입주 전날 밤 민석은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입주해요. 그래,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돈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내일 오시죠? 당연하지. 아들 새집 첫날인데 내가 빠질 수 있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야경이었어요. 4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 곳이었죠. 많은 일이 있었지. 할인과의 이별, 서진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악착 같은 저축.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주 당일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책, 옷, 그리고 기본 가전제품들. 민석과 서진은 짐을 정리하며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사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신혼부부시죠? 짐이 참 적네요. 저축하느라 별로 안 샀거든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민석과 서진은 자기 차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떨려. 나도. 1시간쯤 지나 새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하얀색과 회색이 조화를 이룬 고층 건물들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서진이 감탄했습니다. 입구 경비실에서 입주 확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단지 안은 넓고 깔끔했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었고 놀이터와 산책로도 보였습니다. 동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2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301호 앞에 섰습니다. 민석은 카드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 문 열어볼까? 응. 카드키를 도어락에 갖다 댔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 전체를 밝게 비쳤습니다. 와! 서진이 입을 벌렸습니다. 민석도 말을 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여보. 서진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응, 우리 집. 민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햇살을 받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책은 작은 방에, 옷은 안방 옷장에, 가전제품들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아버지다. 민석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난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민석아. 아버지, 어서 오세요. 태수는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큰 창문, 넓은 거실, 깨끗한 마감.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집이구나. 네, 아버지. 고생했어. 너희 둘 다. 태수는 서진도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움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지. 태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남산 타워도 보였고 강도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도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살면 좋겠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자주 오세요. 아버지 방도 있어요. 민석이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가끔 놀러 올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아직 식탁이 없어서 거실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입주날은 짜장면이지.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사 오면 짜장면 먹었잖아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식사였어요. 민서가, 네, 아버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네, 7억 5천에 샀는데 지금 11억이래요. 3억 5천이나 올랐구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한 게 주요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품격은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돈도 따라오는구나. 아버지?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이 도착했어요.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니 집다운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버지,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있어라. 첫날인데.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는 집에 가서 편히 쉴게. 태수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서로 존중하면서. 네, 아버지. 태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민서가, 네. 아버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여보, 우리 민석이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석과 서진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했지?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근데 후회 안 해. 이 순간을 위해 참았으니까. 나도.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두 사람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을 뿐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맞는 첫 보름달이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좋은 일만 가득하길. 민석도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입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서진은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출근길이 조금 멀어졌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창밖 야경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어느 주말 오후 민석은 단지 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털 달린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자 민석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기태와 명자였습니다. 두 사람도 민석을 알아봤어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태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석아,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여기 사니? 기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번에 입주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는 여기 보러 왔어. 보러요? 응.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이야.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민석아.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건 말이야. 내 동료 변호사님이 잘 도와주셨어. 다행이네요. 근데, 졌어. 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워낙 큰 회사라. 결국 우리가 가게 문 닫았지.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둘 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날렸어. 변호사 비용이랑 가게 정리하느라.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전세도 계약이 끝나서 나와야 해. 근데 전세금이 계속 올라서 같은 평수로는 못 구하겠더라고. 그래서 반전세를 알아보는 중이야. 보증금 줄이고 월세 내는 거. 기태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상견례 때에 그들이 떠올랐어요. 등산복을 입고 오만하게 굴던 모습,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말들. 지금의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래도 너는 잘 됐구나. 명자가 민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11억이라며 7억대에 나왔을 때 살 걸 그랬어. 그땐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지금은 꿈도 못 꿔. 전세도 못 구하는데 무슨 집을 사. 기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두 사람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4년 전엔 힘들었어요.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졌잖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서진이를 만났고 함께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죠.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참고. 민석은 단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을 살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사느냐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믿었어요. 우리가 살 집이고 열심히 일하면 대출도 갚을 수 있다고. 민석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태와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민석의 말에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줄 줄 몰랐어. 괜찮아요. 다들 힘든 시기는 있으니까. 민석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응, 너도.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두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서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정말 힘들어 보였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참 품격 있게 대했네.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르침이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두 사람은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진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어요. 아버지, 오늘 그 사람들 봤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누구? 할인이 부모님이요. 태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네, 전세 알아보러 오셨대요. 반전세로요. 민석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내가 잘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하는 거야. 네, 아버지. 너희는 선택을 잘했어.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냈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품격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란다.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희는 그걸 보여줬어.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럽다. 민석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민석은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태수가 돌아간 후 민석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준 수첩이었어요. 첫 장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민석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삶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 단지 입구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기태와 명자였어요. 그들은 천천히 조금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길을 가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민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서진은 책을 덮고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고. 두 사람은 포옹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그리고 변하지 않는 품격.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의 이익을 줬고 어떤 선택은 품격을 지킵니다. 민석 부자가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재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으며
상처를 주는 대신 성숙하게 대응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